예, 강기화 위원님 좋은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 모임이 2018년부터 이미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 계신 상당한 많은 분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래간만에 코로나 끝나고 다시 모임이 되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여러분께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받은 내용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이제 성과 비전에 대해서 좀 말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슬라이드가 저게 우리 분변이거든요. 대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식사하시고 있을 텐데 시작부터 근데 여기 보면은 색깔들이 이렇게 칠해져 있죠. 이게 원래 전자비경 사진인데요. 이렇게 예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우윳빛 나는 비슷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똥이 누른 거는 다 아시다시피 적혈과 분해돼서 이제 나온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황금색이죠. 근데 미생물 학자나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하나의 큰 블랙박스가 되겠습니다. 소우주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 우리 장 속에는 1000종이 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우리 몸에는 어떻게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하나의 큰 블랙박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그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여기 뭐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교과서적인 미생물학의 이제 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벨상도 그렇습니다만은 과학적인 발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과학적인 발견을 할 수 있는 도구의 발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제임스 웹 망원경을 보면서 우주 아주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듯이 이 미생물학의 역사도 도구의 발전과 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우리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의 세계가 열리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미생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배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오늘 현대 미생물학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최근에는 이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즉 DNA 서열을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유전체 시대를 맞게 되고 미생물학도 이 발전과 함께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용어를 흔하게 듣게 되셨는데요. 이 미생물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걸 다 포함하거든요. 여러분 하면 모든 걸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생물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의 전체, 즉 미생물 군지, 영어로는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전체, 이것을 이제 메타지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메타유전체를 합한 개념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어떤 미생물이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보다는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또는 미생물 군집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너무 딱딱하게 제가 학문적인 얘기를 해서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더 진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저널에 학자들이 모여서 생각해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포괄적인 것 같지가 않다. 더 넓히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 자체, 미생물 군집, 마이크로바이오타와 함께 그 미생물들의 유전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물질들, 단백질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탄수화물이라든가 뭐 그 외 저분자 생리발생 물질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합치고 심지어는 그 미생물이 살아가는 환경 조건까지도 전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용어는 미생물과 그 미생물들이 활동하는 모든 것, 이렇게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체 뭐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하게 좀 다가오냐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미 미생물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덤으로 갈 때까지 미생물과 함께 삽니다. 앞서 한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의 숫자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유전 정보를 따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유전 정보가 유전자가 한 2만 개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개수는 수백만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미생물들은 우리 몸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의존되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더 크게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 네가 먹는 것이 네 자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바로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래 정상이어야 할 미생물이 몸의 미생물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바뀌게 되면은 그때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바로 만성염증이 되겠습니다. 염증 자체는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상처가 났을 때 빨리 암을 열면 염증이 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우리 몸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사실 이 용어 자체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이번 세기 들어서입니다. 이번 세기에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몸의 건강과 질병을 좌우하는 요인이 내 몸의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세컨드 지놈, 제2의 유전체, 미생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대규모 분석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 분석 기술을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루미나 같은 회사에서는 사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컸죠. 그리고 이런 유전체 분석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양한 환경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또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 10여 년 전에 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 말기에는 그 내셔널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시티브라고 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식품, 환경, 해양 모든 환경에서 미생물을 제대로 들여다보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컨소시엄도 2008년에 결성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참여중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사진이 잘 안 보입니다. 보이는 걸로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인체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미생물 하면은 세균 그러면은 나쁜 것만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감염병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 드리면은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덩치가 좀 이렇게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구게 아들한테 야 호빵맨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저한테 이제 반격을 한다고 그럼 아빠는 세균맨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눈치시는 거 보니까 그 만화를 안 보신 분들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존에는 병원균만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의 미생물, 우리 몸의 세포보다 이 많은 미생물이 굉장히 다양한 질환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이번 세기에 들어서 알려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장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관련 질환, 아토피, 천식, 여러 가지 면역 관련 질환, 그리고 또 비만이라든가 당뇨병, 간질환 같은 대사성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근골격 질환, 그리고 또 뇌신경 질환까지도 전부 미생물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저 사람 약팔로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놀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각종 암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정신과 관련된 그런 증상들도 미생물이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런 질환을 진단하거나 심지어는 치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라고 하는 분야가 요즘 새로 이 차세대 신약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얼마 전에 사실 드디어 최초로 1호 신약이 탄생을 했습니다. 베링에서 그 클로스트리디오이디스 디피슬리 인펙션 (CDI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감염증에 대해서 원래 그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인균들이 자라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생제가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미생물을 분리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 효과가 90% 이상 나옵니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약 허가를 받은 게 이제 페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좌약식으로 집어넣는 건데 먹는 약도 지금 최종 승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가상의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제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병에 안 걸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방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미생물과 우리 몸의 건강은 음식에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음식을 어떻게 잘 먹느냐 하는 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쪽에서도 사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왔습니다. 발효식품으로 대표되는 거기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우리 몸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좀 더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심바이오틱스, 유바이오틱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미생물들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도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농식품 분야에서 사실은 먹거리 생산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물을 건강하게 키우고 생산성을 높이거나 또는 여기 지금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 잘렸습니다. 소, 돼지, 닭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을 건강하게 키우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미생물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악취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미생물들이 쓰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가정마다 반려동물이 없는 집은 거의 없을 정도인데 반려동물의 건강과 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미생물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됐고요. 이 분야에서도 성공 사례가 벌써 나왔습니다. 이 인디고라고 하는 회사는요, 미국의 유니콘 기업입니다. 종자 회사인데요. 종자에다가 미생물을 코팅을 해서 병에 걸리지 않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1조 클럽에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농식품 분야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많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농식품 쪽은 영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유니콘 기업도 되고 그리고 또 대기업들도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 환경 생태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구의 생물 총량의 3분의 2가 사실은 미생물입니다. 우리가 육지에 식물이 많으니까 지구에서는 식물이 중요하구나, 광합성을 하고 산소도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지구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 얘기할 때 미생물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바다를 돌면서 바다 속에 있는 바다가 지구의 3분의 2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과 사실은 지구 전체의 그 에너지 순환과 물질 순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다물에 어떤 미생물들이 사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땅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에서는 어떤 미생물들이 있는지도 분석이 됐고요. 이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 기후 위기나 환경 오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해답들을 일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딱 1년 전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이 중요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원탁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여태까지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거둔 성과는 이제 막 걸음마다 되거든요. 앞으로 많은 숙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 있는 유전 정보보다 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한순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아기 때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 위생물을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미생물만 아는 것은 반쪽만 아는 것이고 수치 측면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또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미생물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아도 대부분의 미생물은 실험실에서 배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양을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또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식과 정보와 자원이 쌓이게 되면 그걸 실제로 질병을 극복하는 데 써야 될 텐데요. 여기에 관련된 기술들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미생물이 장에 들어가면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약이 장에 들어가게 되면 미생물하고 상호반응을 해서 다른 종류의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관계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지구적으로 환경과 시스템 보존 복원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대규모 사업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시아나 한국인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하니까 이제 당장 무슨 사업을 하자 하더라고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수십만 명, 심지어는 100만 명에 이르는 이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빅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보통 분석하는 거는 생애 때 한 순간에만 하거든요. 한 번밖에 분석을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계속 쭉 따라가면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진화 연구를 하면서 진화학자 중에 한 분하고 이제 오랫동안 그분이 하신 게 매일 아침 실험실에 출근하면은 새로운 배제에다가 대장균이라고 하는 세균을 옮겨 담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6개월 정도, 1년 정도는 학위과정 학생들한테 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30년인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그런 샘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좋은 성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이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데이터가 쌓여야 우리가 제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수준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만 알면 안 되고요. 숙주인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미생물도 우리 기존에는 세균이 제일 많으니까 세균 중심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 장 속에는 미생물이 장 속에 제일 많은데요. 곰팡이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해충, 요충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식이균, 이런 기생충 종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세포, 원생생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를 읽고 있고 이 생태계를 또 이해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 속에 살지만은 나는 식물성인데 열심히 동물성 배지에다가 미생물을 키워낸다고 해도 미생물은 클 수가 없죠. 그리고 나는 누가 있어야 크는데 혼자 커라 그러면 그것도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미생물 배양법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 숙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들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써왔던 방법은 항생제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으로부터 낫는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 항생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항생제를 먹는 순간 그 미생물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미생물도 다 죽어요.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생물에 불균형이 생기고 미생물에 문제가 생기면 온갖 질병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나으려고 항생제를 먹었는데 온갖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항생제를 자주 먹게 되면 그 항생제에 대해서 우리 몸의 미생물들 중에서 나쁜 균들이 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써왔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조심해서 써야 될 방법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요즘은 이 미생물들을 죽이는 바이러스, 이것들을 좀 어떻게 잘 확보를 해보자, 활용을 해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들은 주어진 세균만 죽이거든요. 모두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병에 걸렸으면 이 미생물 때문이다. 그럼 그 미생물을 공격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 신약 개발에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회사들은 B 어프로치인데요. 정상인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하고를 비교를 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미생물이 있고 정상인 사람은 어떤 미생물이 있더라 해서 정상인 사람의 미생물을 질병에 걸린 사람한테 넣어줍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신약으로서 제일 많이 쓰이고 시도되고 있는데, 만약에 자연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미생물, 우리가 원하는 병원균을 죽일 수 있는 미생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제 약이 되려고 하면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이 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식약처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새로운 허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먹는 약이 이 장에 가서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예를 들면 인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삼, 어떤 분들은 인삼 잘 받고 인삼 어떤 분들은 안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원래 인삼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요. 근데 그 성분이 장 속으로 들어가서 미생물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기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인삼이 잘 받는 사람이고요. 아닌 사람은 그냥 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난 2020년에 그 기반 사업으로 기획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재작년하고 작년 사이에 사실은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강기갑 위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8개 구청, 여기에 식약처까지 합하면 9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1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10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예비진단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작년 상반기에 이것은 너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건드린다. 그래서 통과가 되지는 않았고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과기부, 복지부, 질병청, 산업부, 농식품부 그리고 식약처에서 지금 범부처 사업으로 올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농수산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농진청 그리고 산림청 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형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슬라이드는 약간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상황이 모든 게 다 안 보입니다. 과학기술도 안 보이고요. 이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과학기술을 키워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지금 중국도 바이오 쪽에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미생물과 관련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우리가 패권, 과학기술 주권을 확립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걸려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맞춤형 식단이나 그다음에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의 그 농수축산부분에서의 그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건강한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질환에 걸렸을 때 이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나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올인했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강기가 대표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포럼을 개최해 주시고 또 우리 김두관 의원님께서 사실 정말 오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바쁘신 일정에도 제 발표를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국회의원님 처음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가